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울산 녹색 전환 공농장 진행을 맡게 된 김종순이고요. 지금부터 울산 녹색 전환 공농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행사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울산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울산은 지난 1월부터 울산 시민연대, 울산 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울산 태양광협동조합, 울산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와 함께 그 녹색 전환연구소에서 만들어준 기본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울산의 상황에 맞게 그 식물식, 자연기반, 기후위기 대응, 부유식 해상풍력 요 세 가지 의제를 추가해서 총 13개의 정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발제를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이 프로젝트 행사의 그 더 자세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지금 17개 광역 지자체를 쭉 돌면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녹색전환,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시민을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제 한국 사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이제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지만 또 에너지가 안 쓰이는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녹색 전환을 얘기할 때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지역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바탕으로 이 내용이 각각의 지역에 맞도록 그 지역에 필요한 의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지역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녹색 전환 의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저희가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들과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봐야 되는 이런 자료로 만들어서 실제 6월 1일 날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녹색전환연구소 윤민지 연구원님이 오늘 정책 표준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0분 내외나 모여서 울산의 녹색전환 정책을 위한 이제 그림을 같이 그리는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전에 배포드린 자료를 이제 앞서 김정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호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의제를 한 번씩 짚어보는 정도에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좀 유사한 구성을 좀 가지고 울산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11번, 12번, 13번 부문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지와 그리고 하천을 복원하는 자연기반 기후대응, 그리고 식물식, 부유식 해상풍력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추가가 되었고요.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12번과 13번은 각각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 소개드릴 의제는 소그룹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조드릴 점이 초안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론장에서 이제 나누는 의견을 담고 이후에도 논의의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 이제 어떤
녹색 전환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상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모든 의제에 대해서 연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울산광역시는 2025년까지가 이제 생략되어 있다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제에 따라서 되게 좀 목표가 수치화되어 있기도 하고 좀 엉뚱한 상상과 되게 대담한 비전을 말하는 의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구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주시고 논의하실 때도 이제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검열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말씀 기탄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온실가스 발생량,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50 넷제로 계획도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로드맵 같은 것,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있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인 BAU 대비 배출량 감축을 말해왔고 그래서 2018년 대비 절대적으로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가 2025년까지 얼마나 줄이는 것이 적절할지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탄소 중립 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지표로 말을 해왔는데 사회적으로 우리는 녹색 전환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탄소 중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회로 전환을 해갈 것인가.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해서 불평등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살률 감소 이것을 저희가 지표로서 제안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지표들이 필요할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지표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 예산으로 176억 원, 울산광역시의 예산의 0.4% 이것 중앙정부의 기준을 참고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인지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이행 방안으로서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체계와 이행 체계가 필요할 것인지 저희가 우선 7가지를 제안드렸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인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태전환 교육 예산, 환경 교육 예산이 굉장히 적은 현황이라서 1인당 적어도 1만 원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 학습권으로서 환경교육을 받는 예산으로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으로 울산 인구를 곱한 121억 원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었지만 사실상 정책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고 그 조직 단위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제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현재 울산에서는 제3차 기후 적응 대책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후 적응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돌봄과 보건 그리고 복지 정책과도 맞물려서 촘촘하게 안전 취약계층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돌봄 노동이 지금까지 그림자 영역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회복력을 높이는 돌봄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2025년까지 시민 모두의 입장에서 촘촘하게 지역의 돌봄 안전 현황을 살피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실상 울산에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하고 농업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많진 않지만 생태 농업을 제안을 드리고 이것을 우선 3배를 확대해서 먹거리 생산 전환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먹거리와 관련된 이제 폐기물이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떠올리기 쉬운데 지금 이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는 먹거리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대하다고 이제 짐작만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용이 가능함에도 유통상의 문제로 버려지는 먹거리를 25% 줄이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15% 절감하고 지역 내 전력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몇 %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앞서 각 가구가 모두 1가구 1발전소 지원 정책을 펼쳐서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25년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 4만 5천 가구가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건물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건물이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를 만족하지 못할 시에 불이익을 주고 좋은 성능을 가질 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제안을 드리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연면적의 3%씩 매년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8번째 교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지금 교통 체계가 너무 자동차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를 그럼 안 타면 뭘 타고 이동하느냐 했을 때 이제 공공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비자동차 이동망을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중심 체계 이동 체계를 벗어나면서 이제 그 기존의 그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을 활용해서 녹지 공간과 걷기 좋은 도로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학력과 그 이제 자동차 이용량과 그리고 버스 이용량과 좀 상관관계가 명확했던 점이 이제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살펴보면 이 자동차 중심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기존의 불평등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8-2번으로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이 지금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인데요. 수송 분담률을 몇 %까지 높일 것인지, 그래서 광주라든가 대구의 사례도 들어있고, 네덜란드 경우에는 40%대에 이르는 수송 분담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상상의 폭을 넓혀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부문 세 번째 의제로는 2050 저상버스, 전기버스 100%를 위한 로드맵을 이제 민선 8기에서 마련을 한다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울산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입을 하려고 있는데, 저상버스 이제 도입률이 12.5% 정도로 전국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저감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녹색 전환 정책 의제로서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9번째로 순환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어진 이제 소비하는 자원과 소비를 통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이제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과 실험을 해갈 순환사회 전환센터를 마련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순환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산업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산업재해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공공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에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도해 갈 것을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 폐기물이 폐기물 총 발생량의 과반을 차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이제 맞물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생량을 줄이고 이제 순환 골재로서 생산된 것들은 이용률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로 전환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소그룹에서 나누지는 않을 텐데요. 별도로 나누진 않겠지만 우선 두 가지 의제를 먼저 제안을 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울산형 기후 일자리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녹색전환 실천을 위해서 울산 인구의 약 1%, 11,300개를 만든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나누지 않고 모든 조에서 각 주제와 관련 지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돌봄 기후위기 적응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울산에서 기후위기 일자리로서 제안할 것이 있을까? 내가 평소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하고 공공조달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의제인데요. 오늘 공론장에서는 따로 다루지 못하겠지만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공해 차단 녹지를 보존하고 2025년까지 인당 조성 공원 면적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건전한 물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이런 의제를 담았습니다. 12번, 13번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 네, 소그룹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탄 없이 토론을 해주실 때 울산의 특색을 입혀주시고 개인적인 디테일,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되시는 것들까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논의가 1회로 그치지 않고 이어지게 계속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니 아이디어를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유진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은 소책자로 발간될 예정이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식평화연대 임동규 자문위원님이 울산 지역 의제인 식물식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받은 건 식물식인데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울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겠구나라는 그 꿈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런 많은 그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또 과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안 중에 저희는 비건 채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채식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더 건강한 식단이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동물권과 윤리적 측면에서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지속 가능한 선택에 대해서 초점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든 동물권이든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세계를 꿈꾸고 그것이 실현이 된다고 우리가 생존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엘 고어는 미국 그 전 부통령이죠. 이분은 2006년에 불편한 진실이란 다큐를 통해서 그 많은 그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영감을 불러주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심각성들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여러 가지 메시지와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것이 많은 힘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게 물론 그 이전부터 경고하셨던 많은 선각자들이 계시고 과학자들도 계시지만 이 다큐가 발표된 지가 2006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6년 전이죠. 그 이후부터 여러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많은 이제 그 연구 자료라든지 도서 책들도 발표가 되었어요. 최근에 발표된 책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전에는 좀 보기 어려웠었던 채식 이야기도 일부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채식의 역할에 대해서 그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에 맞는 적정한 비중이 설명이 많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과학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서 발표한 내용을 쭉 정리한 플랜 드론 다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한 채식 위주 식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봤듯이 채식 위주의 식단의 비중이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굉장히 못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많은 정책과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만약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저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좀 보다 근본적인 그 대책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한번 기본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업은 단일 업종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첫째 차지하고 있다라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이 자체 이 농업 빼고 주택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즉 산업이죠. 산업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그 자체를 못 쓰는 거, 그 온실가스 배출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통해서 약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축사는 우리가 이 식물식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오히려 더 유익하다면 이 축산을 없애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8%를 통째로 없앨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바로 이 식물과 육식에 관계되는 거죠. 단백질 100g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봐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CO2뿐만 아니라 메탄 열 보존력이 가장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2배, 이산화탄소 72배인데요. 이런 기여도를 따질 때 최소 50%, 최대 80%까지 지구 온난화를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탄소, 열을 흡수하고 격리 저장하는 건데,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열을 흡수하고 격리 저장하는데 숲과 토지, 근데 이 숲과 토지가 어디서 왜 사라지냐라고 했을 때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가축 사육을 위해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즉 1초에 약 4,000제곱미터씩 사라진다는 건데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질 때마다 에어컨 6대, 선풍기 800대의 냉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실 해양과 극에 대한 그 빙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은 이 중요성을 많이 간과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지구 온난화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산업혁명 이후 증가한 CO2로 인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들은 1초에 히로시마 원폭 4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하루에는 약 35만 개 원폭 에너지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바다 때문이에요. 바다는 특유의 열 흡수 능력이 있고 CO2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열 흡수 능력을 보면 육지나 대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용량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CO2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열과 CO2, 이 탄소의 그를 중화시키는 그 기전은 어디 있냐면 첫 번째는 바다 그 자체가 있대요. 즉 바다 전체를 데우려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가둬 놓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폭풍을 통해서 그 물을 뒤집어지면 그 열 흡수를 CO2 흡수가 커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다 생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기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다 생물이 왜 중요한가? 바다 생물이 사실 어류떼가 움직이면 바닷물 섞어서 표층물과 심층물을 뒤섞어 놓기 때문에 심층의 차가운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돼서 다시 그 CO2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냐라고 하면 바다의 모든 바람과 파도, 조류와 해류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열대우림의 4배나 CO2 흡수량이 크고 산소를 65%나 생산하는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심해를 해적고 다니는 이런 많은 생물들, 특히 그 고래의 똥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초와 다시마 숲도 역시 열대우림보다 20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고래들은 근데 문제는 고래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어드냐면 그래서 바다 생물이 사라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는 그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배설물들이
바다를 오염시켜서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업이죠. 어업. 다시 말해서 싹쓸이나 저희망 어업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멕시코함 딥워터 호라이즌호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건인데요. 이때 이 기름 유출로 사라진 바다 생물들이 얼마보다 더 큰 그 양이 뭐냐면 바로 멕시코함에서 하루 어업으로 사라져간 동물의 수만큼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름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환경과 그 지구 파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어업에 의해서 파괴되는 지구 것들을 심각성을 아직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싹쓸이 절망 어업으로 바다가 특히 바다 해저가 황폐화되는데 여기는 사실 많은 미생물의 보고인데 불구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분당 축구장 4,000개 이상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수어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참치 8마리를 잡을 때 돌고래가 45마리가 도살돼요. 그래서 이런 돌고래 상어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거의 90% 이상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의 생물들이 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CO2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건데요. 바로 앞서 말했듯이 기후 경고를 L9 전 부통령이 경고를 시작했던 그 이후 16년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이런 식물식에 대한 그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데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바다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것은 CO2와 열 흡수량이 능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땅의 지표면의 온도는 더 급격히 점점 올라가고 있고,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식물식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다시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인데요. 그에 맞춰서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현황에 맞추어서 식물식이 그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살펴보시고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채식의 가치를 살펴보면 많은 이제 그 정부라든지 과학자들이 그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대안이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식물식의 가치가 많이 멀리 퍼지게 된 그 최근에 굉장히 많이 퍼져서 어떻게 보면 지치계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식물식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아직 듣기로는 식물식이 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정말 감사하고 고무적인데요. 바로 이런 울산이 그러한 역할들의 중심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또는 지구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어떤 대안을 모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중간중간에 이런 경고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식량의 그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후 변동이 한번 있을 때마다 식량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됐던 우리는 경험을 이미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거의 경험과 이런 우리가 울산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이 식물식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 울산이 이런 몸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식물식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울산이 지금 누구죠? 교육감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교육감님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울산의 여러 가지 노키 교육관님. 노키 교육감님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채식 정책이 많이 확산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울산이 이런 울산 기후 미식 도시로서 선언을 하고, 어,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식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가면서 학교 교육과 체험을 식물식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성을 체험을 하고 그 의식을 바꿔 나간다며, 그리고 공공급식소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을 해주고 채식의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 급식소의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채식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면 여러 가지 그 채식과 관련된 정책을 또는 기업들을 고무 격려하는 그런 정책을 말을 강화해주고, 또 반대로 반대의 CO2라든지 메탄을 유발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감을 부과하는 이런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그 채식의 의제를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적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울산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 일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발표할 기회를 또 주신 앞에서 준비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김영근 울산시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특보님이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건데요. 10분 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죠. 민선 7기에 2018년도에 시장님하고 제가 울산에서 같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들도 많아서, 어떤 변곡점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할 텐데, 이게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아마 시민들이, 행정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아마 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처음 울산시에 들어오면서 공약집에는 300메가와트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300메가와트면 10메가와트짜리 그 터빈을 30개 바다에 꽂는 게 아니고 띄우는 거거든요. 부유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 3년 넘게 오면서 10기가와트로 지금 불어난 거죠.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10기가와트니까 10,00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300메가와트에서 10,000메가와트로 갔다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건데, 물론 뭐 뻥튀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할 투자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 2월 달 말에 6개 투자사가 신청한 6.1기가와트 총 요게 이제 발전사업 허가가 난 겁니다. 발전사업 허가 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뭐 무조건 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1년치 이상의 하려고 하는 그 예정지의 풍황에 대한, 그러니까 풍속이라든지 뭐 기온, 습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데이터들을 실측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자료로 올려야만 그거를 보고 산자부에서 정기위원회라는 데서 판단을 해서 이제 내주고,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어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 받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좀 삐끗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금 이제 톤 다운 시켜가지고 좀 쉬쉬하면서 간 부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총 6.6기가와트 중에서 나머지 500메가와트는 이제 4월달 안으로 자료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4월달 안으로 해서 이렇게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현재 상황만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쭉쭉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대강의 설명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의문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소그룹에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겨주시죠. 하나만 기억할게요. 울산의 전체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맨 위에 보시면 34139 000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가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3개 빼고 또 3개 빼면 기가 테라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약 한 34테라와트 시 정도를 쓰고 있다. 그 중에 밑에 보시면 산업체가 대부분을 쓰고 있죠. 83.6%. 그래서 울산이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는 것은 사실은 산업체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고 가정이라든지 상업 건물이라든지 이런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도 폐기물이나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지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태양광이나 풍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조금 태양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구역별로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석탄으로 전기 만드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비교한 건데 울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울산은 발전용 석탄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빨리 없어졌고요. 기업체에서 열 에너지를 넣기 위한 이 보일러용 석탄이 줍니다. 따라서 발전은 없지만 여전히 석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에는 여전히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일정 정도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 발전 부분 보면 0.5%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축적되어 온 이 통계가 그렇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넘기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육상하고 해상풍력 현황인데 이게 풍력산업협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모아가지고 한 건데 그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전 산하에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실면적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많아 보이는데 발전 사업 허가도 많이도 받은 데도 많은데 진척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신규 설치량이 저는 제로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30메가인가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그림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상 현실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부유식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고요. 별로 고정식 주로 우리가 해상풍력하면 이제 고정식들인데 그걸 보시면 한국이 20년 동안 해상풍력 총 한 게 38메가와트 이게 이제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오면서 124.5메가와트까지 가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을 보시면 한 해에만 1161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몇 개 차이입니까? 20년 동안 한 거보다 중국이 한 해에 한 게 한 100배 정도 100배까지는 안 됩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년 동안 한 게 중국은 한 해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우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결국 2050년에 탄소가 중립이 되려면 발전 부분 이쪽에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되는데 방법이 속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안, B안으로 했지만 중간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A안이 70.8%, 그다음 B안이 60.9%.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의 대부분은 하여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게 명확한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 한 해에 풍력으로만 해도 거의 신규 발전량 건설량이 없다시피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죠? 굉장히,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요번에 또 뭐 대선 하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에 처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울산에서는 드리는 말씀은 대규모로 신속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기가와트까지 하겠다고 이제 투자사들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달리고는 있는데 그것만 해도 부족하죠. 다른 지역에서도 빨리 쫓아오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을 지금 이 표로 보여주려고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해상풍력 뭐 그거냐 이건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으로 나뉘는데 해상이 고정식하고 부유식하고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많이 봤던 뭐 그런 것들이고요. 부유식이 깊은 바다에 띄우는 거죠. 부유한다. 무슨 뭐 정처 없는 인생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바다에 띄워서 그 녀석을 돌아다니게 놔두는 건 아니고 그 해저 밑으로 이제 계류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앵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부유식이라고 해서 울산이 하려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6메가와트짜리, 그러니까 6메가와트짜리는 뭐냐면 터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터빈이 6메가와트짜리를 꽂는 거죠. 보시면 이 부유체에 지금 꽂아 있거든요. 꽂기 위해서 이렇게 쭉 그 가운데로 뺀 거를 이제 타워라고 부르는 건데 그 타워에서 타워 끝부분에 이제 터빈을 달아가지고 이제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고 밑에 부유체가 6메가와트 짜리라 하더라도 얼마나 큰 건지를 지금 수로 대충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보통 저 기둥 있죠? 기둥이 그림으로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저 기둥 그 지름이 한 10m 이상 됩니다. 저희가 할 때쯤이면 무조건 10m 이상 되는데 그다음 기둥하고 기둥 사이 그 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60, 70m 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10메가와트 할 때는 약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좀 어마어마한 크기의 부유체인데 저게 대부분 다 철강이에요. 재질이 철강이고 해외에서는 지금 저 철강도 조금 줄여서 콘크리트까지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하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하여튼 울산에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로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 부유체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큰 부유체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 보시면 그 그림들이 전부 다 부유체에 대한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돼서 다 이렇게 쓰이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개념 설계들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지금 연구단위에서 내놓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울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마 울산에서도 가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동향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영국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30메가와트짜리 단지 하나, 50메가와트짜리 단지 하나, 그다음 포르투갈 앞바다에 25메가와트짜리 단지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량은 풍속이 좋아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일본이 이제 실증해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고토섬이라고 2메가와트짜리 하나를 설치했는데 1년 후에 어민들이 더 설치해달라고, 왜냐하면 어족 자원들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더 설치해달라고 해서 지금 9개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아직 대규모로 무슨 기가와트 단위로 하는 데는 아직은 여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전망으로 보시면 2050년도에 약 한 전 세계 250 기가와트 정도가 부유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예, 고용 말 많습니다. 말 많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뭐라고 확증적인 자료는 없어요. 다만 고정식 해상풍력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를 봤을 때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에너지 경제 그 기술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한 자료 보시면 메가와트당 이제 그 35명 고용 창출이 되더라. 물론 이거는 정규직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건설하는 기간 다 포함해서일 텐데 그랬을 때 6기 가면 뭐 21만 명이고 10기 가면 뭐 35만 명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고 삼아 그냥 한번 알아두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고토섬, 일본의 고토섬이
어족 자원이 부유식 해상 풍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결과물이 직접 그분들한테 들으면 될 거예요. 예,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실증으로 하나 설치했는데 더 많아지니까 9개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예, 요거는 어족 자원이 만약 씨가 마른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상당히 큰 부유체 면적을 갖고 있어서 그 밑에 네트를 치면 양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방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양식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 지금 그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로 된 데가 예정 사이트, 그 예정 해역인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중간에 그 빨간 점 있죠? 그게 이제 그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가스 플랫폼이에요. 가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 이지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의 한 9.6메가와트, 기가와트, 거의 1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이게 면적이 한 서울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울산의 한 1.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면적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가 10메가일 경우에는 1000개 정도가 꽂히는 거고요. 이게 15메가까지 가게 되면 곱하기 해서 나눠버리게 되면 얼마가 나오겠죠. 한 뭐 700개라든지 이렇게 나올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바다 위에 그 띄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입지 장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뭐 어디 토론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울산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다 갖춘 아주 괜찮은 지역이다. 부유식 해상 풍력 하기에는. 그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부유식 해상 풍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충분 조건이라면 그게 진짜 사업성이 있을 만큼 충분하냐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측 데이터로 보니까 9m, 초속 9m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거의 북해 수준에 맞먹는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초기에 투자사들이 잡았던 그 인공위성 찍은 그 데이터 가지고 대충 잡았던 수익률보다는 훨씬 올라가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다 갖춰졌다.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항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는 거는 울산시가 주도는 하는데, 그 주도라는 게 울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울산시는 시장을 만듭니다. 시장을 만들면 투자사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 속에서 울산에 있는 관련 산업, 연관 산업체들이 전부 동원되면서 관계를 맺고, 그걸 이제 영어로 로컬 콘텐츠라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공급망, 사슬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울산시가 주도를 하는 거고요. 돈을 내는 거는 민간 투자사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국산 기술을 하기 위한, 그때의 국산 기술이란 뭐냐면, 풍력 터빈 기술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찍이 한 10몇 년 전에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직 이게 두산중공업하고 이제 몇 군데서만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빨리 쫓아가려면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R&D 과제로 국비하고 시가 매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그게 바로 상업용 운전까지 가는 걸로 가진 건 아니고요. 상업용 운전은 민간 투자사, 지금은 5개지만 2개가 더 합쳐서 7개 투자사가 이제 전부 다 돈을 대고 자기들이 전부 다 진행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들 많이 하신 어민 부분들은, 어민과 저희들이 협약을 2차례 했습니다. 워낙 어민들이 많아서 하나로 뭉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끼리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의에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접근들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2단체하고는 이미 협약을 2번 했고요. 나머지 2단체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녀분들도 있는데도 있고 막, 그래서 아직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사업하는데 바로바로 영향이 있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투자사들이 흔히들 뭐 국부유치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저번에 한번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유세할 때 떠들었습니다만, 국부유치라는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돌고 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지역에서 인재 양성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입니다. 그다음 실제로 공급망을 울산에 있는 산업체들이 전부 다 동원돼서 연결돼서 가자. 그래서 지금 뭐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신한중공업 이런 큰 업체들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체가 한 100군데가 모여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같이 협약하면서 현재는 어떤 부문의 어떤 인력, 어떤 파트, 누가 맡을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이게 관심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될 거예요. 전체 V식 해상 풍력을 할 때 우리나라 기술이 있냐 자꾸 이렇게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계신데 보시면 요게 민간 투자사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작성한 건데 보시면 이제 터빈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모자라지 나머지 하부 구조물, 전기 설비, 조립 설치, 항만 물류, 개발, 프로젝트 관리, 운영 이런 거는 전부 다 울산에서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전체 100%로 봤을 때 약 한 7, 80%까지는 울산에서 가능하고요. 터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스타스가 시장님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장님 요청한 게 현지 생산 공장을 차려서 협력해서 좀 로컬 콘텐츠로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장 터를 알아보고 있는 그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하여튼 뭐 궁금한 것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이고요. 자, 올해 초에 영국이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을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총 24기가인데 그 중에 14기가와트가 V식 해상풍력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가장 앞섰다 그랬는데 30메가와트, 50메가와트 상당히 작은 규모에서 갑자기 퀀텀 점프를 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가령 이제 탄소 중립을 빨리 하기 위한 열정이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울산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신을 얻은 겁니다. 여기에 입찰된 대부분의 회사들이 울산에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은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계속 넘기시죠.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해서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 참여형이니 지자체 참여형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면 저희가 지금 10기가를 하려고 하는데 10기가가 활용을 하게 되면 REC 가중치로 주어지는 것만으로 울산의 전 가정에 전기료 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남고 그래서 기본소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핫 이슈로 떠오르긴 할 거예요. 저쪽은 이제 핵발전소 위주로 얘기할 거고 우리는 재생에너지 얘기할 거고 그 재생에너지가 결국은 시민의 삶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 울산에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이런 이득이 있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소그룹 토론 들어가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 하나인 것은 뭐냐면은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겠지만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은 거의 다가 폐기물이 됩니다. 편리함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거기 쓰여지는 모든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일회 한 번 사용하고는 다 쓰레기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개선책을 찾기로 했어요.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 시의회에다 건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울산에서 관내에서 나오는 장례식장들에 나오는 그 일회용품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서 울산시부터 먼저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실제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제도가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의 어떤 1차적인 책임은
기초 지자체에서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의성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가격의 등락에 의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재활용품들 가격이 좀 좋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집단 민원이 돼버려요. 이 문제도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이 분리 배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많은 저희 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바닥까지 시민들까지도 이것은 참 문제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돼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사실은 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조합에서는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페트병, 투명 페트병이 법으로도 물론 지금 정해져 있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우리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죠. 그것이 두 번째 우리 소주제였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모든 이 오늘의 어떤 그 분야들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태양광 판넬의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 현재는 큰 문제가 안 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이걸 어떤 그 처리 기술이 없으니까 현재 어떤 여러 곳에서 한 몇 군데에서 창고에다가, 환경공단 창고에다가 이거 한 수백 톤 정도를 지금 재놓고 현재 그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영남지방, 호남지방, 경기 서부지방, 경기 북부지방, 강원도지방 이렇게 5개, 전국 4개 내지 5개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처리한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3년 전에 환경공단 쪽에 그 고위직 분들을 만나서 의논한 결과에 현재 우리 울산에서는 그 폐유리를 저걸 하고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럼 이 태양 판넬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럼 영남 지방의 것은 울산협동조합에서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우리 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조합원사에서는 현재 그 태양광 판넬을 친환경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부 R&D를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올해가 2년째입니다. 올해까지거든요. 2년째 과제였으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은 태양광 판넬에서 나온 유리를 제외한 다른 어떤 유가금속들 혹은 실리콘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완성될 거예요. 그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각 지에서 그 태양광 판넬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갖추게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 현재 우리 울산에서도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방에서 나오는 태양광 판넬은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실 이게 이제 제일 내가 이런 새활용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하면서도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혹은 일선 기업들하고는 계획이 너무 큰 거예요. 의원들은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100% 수긍을 하거든요. 맞다, 하자,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조례화되는 과정에서 혹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암초에 부딪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빈번히 법안을 제안하지만은 안 되고, 조례를 또 제안하지만은 또 막상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막혀버리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대로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탄소중립 2050을 하고 자원순환의 어떤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행정부터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이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의회나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이건 사실 구두선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조문 신임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목표, 지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울산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이고,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울산이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등 이런 고민 지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하나하나는 실천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행정이나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묻히고 계속 시민들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업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행정 자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시의 이런 행정이나 이런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계속 행정과 시민들이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세먼지 농도, 교통, 체중 지역 같은 것처럼 온실가스 수치나 또 감축 목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탄소 중립에 있어서 디지털 탄소 중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선언 대면에서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탄소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실천이 돼야 할 이런 시점이거든요. 메타버스에 접근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향성을 같이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온라인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오프라인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 창구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울산시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SNS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NS 홍보를 하다 보면 시민들도 그만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버린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에 신혜진 씨가 그 주변 주민분들하고 같이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줍고 이런 거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릴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는 약간 이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인식이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교육자를 양성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에 관계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지금 저희 시민들이 행동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각자가 집에서 뭐 분리 배출은 물론이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사 입는 분들도 옷 사는 걸 줄이고 이런 사소한 시민 한 분 한 분이 사소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시민들 하나의 힘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나 탄소, 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더라도. 근데 이런 분들이 이론을 겸비한 어떤 교육자나 그런 분들하고 결합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직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제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나 그리고 울산시에서 이런 분들을 엮어줄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2조 발표하겠습니다. 순환사회 전환센터에 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내다 버리는 게 쉽기 때문에 실제로 울산에 중고용품을 가져다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그런 기능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센터를 세운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게끔 해야 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마트에서 팔리지 않은 농산품이나 뭐 공산품도 마찬가지 먹을 수는 있으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을 어떻게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든 그것을 기증하는 쪽이든 서로 상호 간에 알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인식뿐만 아니라 법으로 규제해서 시민들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것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막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아동 체계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품으로 내놨다 하더라도 그 중고 가게에서 재판매를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팅된 책은 판매가 안 되더라도 재활용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코팅된 책은 아예 재활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고 그것을 폐지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코팅된 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열린 구조로 순환되게 할 수 없고, 이것을 옷으로 만들게 되면 옷으로 재활용의 순환이 끊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페트병을 페트병으로 재활용해서 또 그 페트병이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생태 전환 교육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1인당 1만 원의 예산이 울산 인구 전체에 대비한 예산이어서 좋고, 학생이 아니어도 일반인이어도 그런 교육은 꼭 받아야 되므로 좋고, 학부모 대상 교육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의무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비대면 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학부모 대상 의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생태 전환 교육 필수 이주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흡연처럼 지금은 강제적으로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기후위기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필수 교육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이 필수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정책 교육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제는 규제와 불이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식 확장에 유리한 규제 제도가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난 대비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는 돌봄 노동 인식 개선을 해야 되고, 돌봄 노동이 조금 사회적으로 낮은 일자리라는 그런, 또 여성이 주로 하는 영역이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돌봄의 대상이 약자로 규정되지 않고 사정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는데, 이것을 약자로 규정하게 되면 이 돌봄 대상이 됐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또래 세대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원하는 사람은 모두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역별로 돌봄만 지도는 테마 돌봄만 도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봄이 아니라 교육이나 또는 재생에너지, 뭐 식물식, 먹거리 자급제조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안에 통틀어 넣어가지고 그 돌봄 교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으로 분리돼서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이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열애된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을 돌봄을 못 받게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을 안 해도 주기적으로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조는 저희 에너지 전환하고 건물 교통 수송, 자연 기반 기후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에너지 전환에서 나온 얘기는요, 울산에서 각 부분별 에너지 소비를 더욱 세세하게 파악해야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를 80% 넘는 게 기업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가구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지원 정책이 계속 있는데, 설치해놓고 뭐 인버터가 고장났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동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 자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물 주거, 비주거 얘기는요, 지금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드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독일의 경우 창호를 이제 설치하더라도 벽면 크기에 따라 창호 크기 규정이 되어 있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통 수송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이제 공단이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 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 공간 면적이 줄어들면 시민들 불편이 증가될 것이라 이제 동의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주차 공간이 줄여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자는 이거는 결국 거대한 산업이나 소비 시스템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나 이런 걸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정류장에서 뭐 직장까지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장. 저희가 좀 주제가 많아가지고 그다음 자연 기반 기후 대응을 위해서 이제 가로수를 교목 좀 큰 나무로 심고 도로 옆 하단을 좀 잘 살려서 이제 옥상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녹지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울산에 강이 많잖아요. 근데 강에 보면 뭐 이제 제철 따라 꽃을 심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꽃 심는데 텃밭을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천에 이제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하천을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그래서 실개천 보호 활동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비건칠시 농업 먹거리 관련돼서 첫 번째 이것이 기후위 관련돼서 단일 산업 분야 가장 큰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서로 공유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것이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잘 모르고 잘 시행이 안 될까라고 할 때 현재 육식문화 기반으로 한 문화가 쉽사리 바뀌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는 식물식 기반한 비건체식이 실제로 기후위기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것들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주로 이제 토론을 여러 가지 했지만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울산 지역의 채식 식당 등 저탄소 업종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면 뭐 비건 식당이나 비건 베이커리 이런 부분에 세금 혜택 내지는 기업들이 어떤 회식 마일리지를 거기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그냥 일반 식당이라도 어떤 울산페이 같은 것들을 채식 식당에서 쓰면 좀 할인을 하는 혜택,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럼으로써 비건 채식 식당들이 좀 운영난을 넘어서서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 계속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채식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건강식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병원에 안 간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가 비건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의료보험 혜택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 건강해서 병원을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관리하는 이런 건강한 채식 먹거리를 이용해서 생기는 이런, 자기가 잘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거는 기후위기에도 되지만 또 병원도 덜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어떤 그 보험료 인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채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채식이 학교급식이나 전체 인프라에 깔렸을 때 이것을 먹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형성하도록, 예를 들면 뭐 오늘 너 비건 채식했어? 그러면 기후위기에 기여한 거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백일작이나 이런 어떤 포스터 공모전 등 학교 교육에서 이것이 녹아나서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보조금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채식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좀 지원했을 때 잘 선택되거나 당첨되는 경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건 채식과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잘 없고 홍보가 잘 안 된 상황에서는 저희에게 비건 채식 관련된 어떤 그 산업이나 어떤 홍보나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방송의 어떤 이런 것들에 쿼터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에 이런 그 채식 관련된 것들이 왜 잘 안 될까라고 할 때, 뭐 다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그 노동 강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기후위기 관련 그 예산으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예산화돼서 그 노동 강도를 덜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인건비가 책정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거의 다 다듬어져서 노동 그 환경에서는 그냥 갖다 삶거나 무치기나 이런 조리하기만 할 수 있는 단계로 그런 인프라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채식 그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가공하고 세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그런 산업이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는 어족자원 보전과 관련돼서 고래와 공존하고 또 생태도시로서의 그런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었을 때 비건 채식을 하면 실제로 참치를 8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고래에 45마리가 잡혀 올라오는 부수어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동물 싸움을 자제하는 것은 곧 바다를 살리는 길이고 또 고래와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비건 관련 스타트업을 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안건은,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건 그 식품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지금 돈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울산 지역에서 이 비건 스타트업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인프라가 여기에 몰려들 수도 있거든요. 그 축산 농장이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그 채식 농장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확산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농업 관련돼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저 버려지는 음식물을 위해서 지역 푸드뱅크와 관련돼서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조 부유식 해상폭력의 경우는 초반에는 이 부유식 해상폭력에 대해서 그간 궁금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선생님께서 곧 더 친절한 설명을 한
책이 나온다고 하니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후 일자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명확하게 일자리가 수치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설계 부문, 뭐 관리, 운영, 안전 부분, 제조 등의 일자리는 분명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다른 노동 공간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서도 이제 업종 전환이 사실 어렵지 않은 부문들이 많아서 뭐 제조라거나 운영 부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프로세스가 뭐 신청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현재 발전 단가는 얼마로 예측을 하고 있는가였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이 확장이 되거나 형성이 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시장이 나중에 크게 형성되면은 가격이 싸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분들 대다수가 핵발전이라고 하는 혹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치로 혹은 이 단가라고 하는 수치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치화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 부유식 해상 풍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의 의의를 자꾸만 희석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대응하기 위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보다 더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가 울산 하면 여러분들이 녹색 전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녹색 전환! 네.